또 한 주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별로는 432페이지. 건축법에서 그 도로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할 때 이 도로의 원칙은 세 가지를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보행하고 자동차,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그것도 동시에 가능할 때 이것을 도로다 이렇게 불러요. 보행이 뭐예요? 보행. 사람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소형 빨간 소방차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소방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때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도로라고 그래요. 그럼 왜 갑자기 자동차에서 소방차가 나와요? 지금 우리 건축법이죠. 건축법이면 뭐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꺼야 돼. 그럴 때 필요한 점이 뭐다? 바로 소방차야. 그래서 사람하고 소방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도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비가 4m 이상이 되는, 자, 반드시 무슨 도로냐면 통과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 4m 이상인 통과도로다. 그럼 여기서 그 4m 이상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가 동시에 다니려면 사람하고 소방차가 동시에 다니려거든. 너비는 4m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건축법 시간에 도로 그러면 무조건 얼마다? 4m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느 끝이 막히면 안 되죠? 통과되는 도로여야 된다. 양쪽 끝이 터져 있는 것을 도로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예정도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정도로도 도로도 포함한다. 그럼 여러분들 예정이라는 건 현재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획도로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계획으로 만들었다. 그럼 아직 만들어지는 않았지만 도로도 보죠. 자, 우리가 일명 소방도로라는 말을 쓰죠. 어디서 어디로 도로가 난다더라. 어디서 도로가 난다더라. 그게 뭐예요? 예정돼 있죠. 뭐로만? 계획상으로만 잡혀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도로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예를 들어 소방도로, 계획도로는 우리가 어떤 도면이 있을 때 도면에 보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있을 거예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도로, 요걸 무슨 도로? 예정도로. 그럼 예정도로도 현재 도로와 똑같이 보는 이유가 뭐는가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예정도로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건축물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 허가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정도로도 현재 뭐하고? 도로와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뜻으로 예정도로도 도로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예정도로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서 뭐가 고시가 된 도로 그래. 고시가 된 도로를 예정도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관계법령 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서 국토계획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도로 설치한다. 그럼 도로 설치하면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배우셨지? 그럼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뭐 해줬어요? 고시했지? 바로 이걸 말하지. 그러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겠다, 변경하겠다고 뭐가 되면? 고시가 되면 그게 바로 도로로 본다. 여러분, 자, 고시의 뜻이 뭐였나요? 고시? 공고나 고시는 알리는 거다 이렇게 배웠지? 알린다. 그럼 알리는데 이 알림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뭐가 됐을 때 고시가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현재 이 계획으로만 만들었지 아직 새로 만든 건 아니죠. 실제 공사한 건 아니죠. 그래서 계획으로 만든 도로, 그래서 계획도로 또는 일명 무슨 도로, 소방도로 이런 것들을 바로 예정도로에 포함시키고, 두 번째는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해서 역시 뭐한 도로, 공고한 도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지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정해서 뭐 해라? 공고하라. 그러니까 모든 공법상의 효력은 뭐 아니면 뭐로?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일반인에게 고시나 공고로 알려줌으로써 그때부터 뭐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만약에 울산광역시장이 오늘 어디서 어디로 도로 난다고 뭐 했다? 지정했고, 지정한 순간 뭐 하면? 공고하면 그것도 뭐로 본다? 도로로 본다. 그래서 항상 도로는 이런 세 가지의 개요를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예외는 오늘 두 가지 이름만 좀 배우시면 돼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다.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그러면 왜 이것이 예외예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다? 자, 원칙은 뭐하고 뭐가?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되는데 지금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하다. 그럼 뭐만 가능해요? 보행만 가능해. 그럼 이유가 뭐냐? 바로 지형적 조건 때문에. 지형적 조건 때문에 자, 자동차 통행은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보행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다 그러죠. 여기서 그 지형적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급경사다. 자, 우리가 급경사면 차가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죠? 자, 그냥 한 7, 80도 되는 급경사는 다니겠지만 만약 90도 그럼 어떻게 다녀? 못 다니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다녀 또? 사람은 다닌다고 해놨네? 급경사고 자동차 통행은 안 되고 보행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만약 90도일 때 급경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다녀요? 뭐 줄 타고 사다리 타면 되지. 근데 그렇게는 맨날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닌다 그 말은 무슨 구조로? 계단식 구조로 해놓고, 계단식으로 하면 사람은 다니되 자동차는 못 다닌다. 그래서 그런 도로도 예외적으로 도로에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막다른 도로도 있다. 막다른 도로도. 자, 그럼 원칙은 무슨 도로였나요? 통과도로. 근데 한쪽 끝이 막혔으니까 예외적으로 이것도 도로로 본다 그러죠. 여러분 일상생활하면 골목길에 가면 끝이 막히는 도로 있죠? 그런 것도 도로로 간주하죠. 근데 너비는 이제 따로 정해져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냥 이름만 이런 것들을 예외적 도로도 한다. 이런 요 정도만 알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로 문제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걸 알으셔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대 여기 적용이 되니까 저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러분 책에 보면 그 도로의 정의하고 여러분 책에는 이번에는 원칙만, 입문서다 보니까 원칙만 써드렸고 예외는 저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오늘은 마실 것도 없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대지와 도로에서 1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써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도로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자,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어디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대지는 어디하고 붙어 있냐면 도로하고 붙어 있는데 그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때 대지 안에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 낮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왜 원칙에서는 낮으면 안 되는 거죠? 도로면보다? 뭐에 문제가 있으니까? 배수나 자, 방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런 형태를 말하죠. 여기가 도로라고 표시가 되면 그 도로 옆에 있는 것은 항상 지목이 뭐다? 대지다. 그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은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보다? 도로면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비가 오면 대지에서 어디로? 도로 쪽으로 물이 흘러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 양쪽에가 항상 뭐 있어요? 배수구가 설치된 이유죠. 그러니까 모든 대지는 어디 면보다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서 도로보다 대지는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에 문제가 없으면 낮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항상 도로하고 대지 비교하면 어디가 높고 대지가 높고 도로는 낮게 이렇게 그려지죠. 자, 다음은 이번에가 접도 문제예요. 접도라는 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때 그 도로 밑줄 그어보시고 도로에 접한다. 그러면 그 도로는 너비가 얼마죠? 4m 이상. 앞으로 도로는 무조건 얼마 이상? 4m 이상. 그 4m 이상 도로에 얼마 이상 붙어야 돼? 2m 이상을 붙어야 된다. 그 문제죠, 지금. 자, 요 내용이죠. 자, 요게 지금 도로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도로는 요게 항상 얼마다? 4m 이상이고. 요게 이제 도로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럼 도로 경계선 옆에 있는 땅을 항상 뭐라고 그래요? 대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지라는 조건은 어디하고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대지가 돼. 그러니까 대지하고 항상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대지하면 뭐 있다? 도로. 도로 옆에 뭐 있다? 대지 있다지. 근데 이게 하나의 대지가 있을 때 이 대지는 이 도로하고 붙어 있는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너비가 얼마는 붙어 있어야 되느냐? 2m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도로하고. 그럼 2m 이상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다. 그럼 여기 사람이 뭐 하려면? 통행하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통행을 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도로에 붙어야 돼.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자, 보통 이렇게 가운데는 차가 다니고 양쪽에는 우리 사람이 다니는 뭔가요? 인도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두르려거든 항상 어디에가?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하필 또 2m일까요? 자,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도 차도 들어가야지. 승용차도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얼마? 2m는 있어야 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면 얼마면 돼? 한 50cm면 어떻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넉넉하게 차도 들어가려면 얼마는? 2m는 붙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최소가 얼마? 2m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만약에 요런 대지가 또 하나 있더라. 그럼 이 대지도 이 부분이 얼마 붙어 있어야 돼? 2m 이상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요. 자, 그럼 다시 요런 대지가 하나 있다. 그럼 이 대지도 역시 반드시 여기는 얼마? 2m 이상.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 대지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보죠. 이게 대지다. 그럼 이 대지는 만약에 지금 이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도로로서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다닐 수가 없거든. 그러면 바로 이것도 대지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이쪽에 또 뭐가? 도로에 접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안 접해 있으면 이쪽에라도 접해야 도로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대지는 이 도로 얼마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얼마가 붙어야 돼? 2m 이상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게 이제 기본 원리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은 3번이 이제 건축선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이 건축선하고 도로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바로 이 부분이고. 자, 우선 건축선이란 뜻이 뭐냐지. 건축선. 여러분 책의 맨 앞에 개념 한번 보세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도로와 접해 있다는 게 뭐가 접해 있나요? 도로에 뭐가 접해 있어? 대지가 접해 있죠. 그 대지가 접한 부분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건축선 문장 그대로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건축하는 한계선을 말해. 그거를 바로 건축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대지였다. 그럼 이 대지에다 건축물을 어디까지 도로 쪽 어느 쪽까지 붙어서 건축할 거냐. 만약에 이게 건축선이다 그랬어. 이게 건축선이면 건축물 어디까지? 이 선까지 붙여서 건축한다. 그게 무슨 선? 건축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그것을 건축선이라 하고 그 건축선은 항상 어떻게 지정되는가? 그래서 건축선의 지정. 자,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하죠. 건축선 지정은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이다? 경계선. 그럼 다시 도로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 그러니까 대지가 있을 때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그 4미터 이상 도로에 무슨 선이? 경계선이 무슨 선이 된다? 건축선이 된다 그러겠죠. 자, 요거 다시 하죠. 지금 도로가 4미터 이상짜리고 이게 도로 경계선이고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바로 이때 이 도로 경계선을 무슨 선으로 볼 수 있다? 건축선으로 볼 수 있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는 그 도로의 경계선이 무슨 선이 된다? 건축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 도로 경계선을 무조건 뭘로 보고 있다? 건축선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늘 원칙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라 해서 예외가 3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이름부터 알아볼게요. 소연업이 미달도로일 때, 소연업이 미달도로일 때는 어떻게 지정할 거냐 하는 부분. 자, 여기서 소연업이라고 나왔죠. 자, 소연업이는 얼마? 4m예요. 그러니까 2가지 기억하셔야 돼. 도로 하면 얼마? 4m 이상이야, 이상. 근데 소연업이 하면 얼마? 4m. 그래서 4m 미달되는 도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4m 미달 도로에는 건축선 지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요. 다시 2번째, 도로 모퉁이 쪽. 도로 모퉁이 쪽에 건축선 문제가 있고, 3번째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3가지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입문과정이니까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소연업이 미달도로 쪽만. 그럼 어찌됐든 건축선 지정에 예외하면 소연업이 미달도로일 때 지정하는 방법, 또 자, 도로 모퉁이 쪽에서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방법. 이때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는 소연업이 이상인 도로예요. 소연업이 이상인 도로이다. 그럼 원래 소연업 이상의 도로는 어디가 건축선이었죠?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 규정 3가지가 나왔을 때는 일단 건축선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선은 항상 대지 쪽으로 후퇴하여 지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외 규정 3가지 하고 나오면 무조건 그 건축선은 어디 쪽으로? 대지가 있는 쪽으로 뭐 한다? 후퇴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후퇴하여 지정이 됐을 때 1번과 2번의 경우는 그 후퇴된 부분이 대지 면적 산정 시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1번과 2번에 의해서 대지 쪽으로 후퇴가 되면 그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한다. 우리 산정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계산한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킨다 하는 게 1번, 2번. 근데 3번의 경우는 후퇴가 되더라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그거 뭐 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걸 언제 내느냐? 대지 면적 계산 문제 나올 때 반드시 문제가 나와. 그럼 왜 3번은 포함이 되는가 하면, 자, 이미 무슨 도로? 소연업이 이상인 도로거든. 그럼 소연업이 이상인 도로는 이미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라고 정해졌는데 허가권자 그걸 인위적으로 후퇴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 인위적으로 어디 쪽으로? 대지 쪽으로 후퇴를 시키니까 그 부분은 후퇴가 됐더라도 면적에는 뭐하라? 포함시켜줘라 이 뜻이야. 좀 이따 이제 보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 건축선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3가지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다? 1번이야, 1번.
소연업이 미달도로. 근데 소연업이 미달도로 나왔던 도로 모퉁이 쪽에 나왔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건축선은 어디 쪽으로 후퇴했다? 대지 쪽으로 후퇴했다. 그럼 후퇴된 부분을 면적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분명히 나와. 그러면 소연업이 미달도로 도로 모퉁이에서 후퇴됐다. 그럼 면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3번처럼 소연업 이상인데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후퇴했다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무조건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때 소연업이 미달도 두 가지가 뭐냐? 일단 후퇴 방법은 소연업이 미달도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연업이의 2분의 1만큼 후퇴하는 방법이 있고, 자, 도로의 무슨 선에서? 중심선에서. 자, 소요너비의 얼마? 2분의 1. 그럼 소요너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m. 그럼 거기서 2분의 1이면 2m 후퇴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면적에서 4m가 아닌 2분의 1이니까 2m 후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 하나는 반대쪽에가 그러니까 도로 반대쪽에가 무슨 경사지 등이 있다. 요런 단서가 붙어.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무슨 철도, 부지 이런 게 나오거든. 그때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돼 있어.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소연업이 미달도로는 자 쉽게 말하면 중심선에서 후퇴할 건지 경계선에서 후퇴할 건지 그걸 정하라 그 뜻이에요. 중심선에서 후퇴하게 되면 소연업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경계선에서 후퇴하려면 무슨 너비만큼? 소연업이. 그러니까 중심선일 때는 소연업이 얼마? 2분의 1. 경계선이면 소연업이만큼.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것은 자 반대쪽 이건 반대쪽에 뭐 있다 없다? 경사지 등이 있다 없다. 그걸 먼저 단서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없으면 무조건 무슨 선? 중심선 소연업이 2분의 1. 근데 경사지 무슨 하천 철도 부지가 반대쪽에 있었다 하고 문장이 써져 있으면 무슨 선 찾아? 경계선. 경계선에서 그때는 무슨 너비? 소연업이. 소연업이니까 얼마? 4m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한번 예를 들어 세울 테니까 보세요. 자, 이게 도로예요. 도로인데 너비는 3m로 표시가 됐어요. 3m.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선인가요? 도로의 경계선이 되겠죠. 자, 양쪽에는 뭐가 있나요? 대지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설명 없으면 무조건 도로 양쪽에는 뭐가? 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 양방향 대지 이런 말을 써. 근데 그런 걸 써서는 안 되는 단어야. 그냥 괜히 그 만들어 놓은 용어니까 혼동하지 말고 일단 도로 하면 양쪽에 뭐 있다? 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무슨 너비다? 3m면 소연업이 미달이다 이상이다? 미달. 자, 그럼 미달이면 중심선에서 후퇴할 건지 경계선에서 후퇴할 건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장에가 반대쪽에가 무슨 경사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럴 때는 도로에 무슨 선 찾아서? 중심선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반대쪽에 뭐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를 판단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무슨 선? 중심선. 그럼 중심선 찾았다는 말은 야, 이 도로 경계선 쪽에서 얼마씩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3m짜리 도로니까 1.5m씩을 들어와서 무슨 선이? 중심선이 찾아졌다 그 뜻이겠죠. 그러면 중심선이 찾아졌으면 그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얼마를 2분의 1을 후퇴하라 그랬네. 어느 쪽으로 후퇴해야 돼요? 항상 아까 후퇴는 어느 쪽으로? 대지 쪽으로. 그럼 대지가 여기서 보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자 적당하게 두 개 똑같이 여기서 소연업의 2분의 1인 몇 메타를 2m씩을 양쪽으로 똑같이 후퇴를 시켜줘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후퇴됐을 때 이 선이 자 무슨 선이 되는 거죠 이제? 건축선이 된다 그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건축선을 보니까 이쪽 건축선에서 이쪽 건축선까지 너비가 얼마가 됐나요? 4m가 됐죠. 그럼 4m가 됐다는 건 소요너비 미달 도로도 몇 미터를 확보했다? 4m 도로를 확보했다. 그 뜻이잖아. 그러면 이 4m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대지죠, 지금? 대지인데도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건축물 건축을 못하게 해서 도로 너비를 총 얼마로? 4m로 확보했다. 이 뜻이에요. 확보됐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지. 그 말은 자, 실제 숫자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대지인데 원래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였다.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간 면적이 15제곱미터였다. 그럼 이때 대지 면적은 얼마로 볼 거냐? 그 문제겠죠? 자, 그럼 100으로 봐야 돼요? 85로 봐야 돼? 85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해. 원래는 대지 면적이 100이었는데 소요너비 미달도로에 의해서 건축선이 어디 쪽으로? 대리 쪽으로 후퇴가 돼서 후퇴가 된 이 부분은 건축물 건축도 못하지만 면적 계산할 때는 그 부분도 빼고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뺐을 때 포함 안 한다 그랬을 때 참고로 여러분이 이 땅을 내가 팔고 싶어. 그 팔고 싶을 때 100으로 팔아요? 85로 팔아요? 100으로 팔아. 그냥 팔고 하는 것은 다 100이야. 소유권 등재된 거 몇 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그 단 무슨 법에서만? 건축법에서만 면적 계산할 때 쓰는 건 얼마로? 85로 계산한다. 그 뜻이야. 다시 말하면 원래 이 대지에 건폐율 예를 들어 볼게요. 건폐율이 50이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건폐율이 50이면 이 대지 면적 100에 대해서 건축 면적 얼마 나와야 돼요? 50제곱미터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100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보면 85로 본다면 85의 반인 얼마? 42.5가 나와야 된다. 그 뜻이야. 50이 나오지 않고 얼마? 42.5로 계산해야 돼. 그 차이야. 그러니까 건폐율을 이렇게 줬을 때 건축 면적을 얼마로 낼 거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기는 자 50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 85밖에 안 되니까 42.5제곱미터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이 50이 아니라 얼마가 나온다? 42.5가 나오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원래대로 100으로 계산했으면 얼마가? 50이 나와야 되는데 요걸 빼고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는 85밖에 안 되니까 85에 대한 50은 얼마다? 42.5다. 이렇게 계산하네. 이렇게 계산할 때 쓰는 문제란 뜻이야. 근데 소유권 100은 뺏어가 안 뺏어가? 안 뺏어가. 여러분이 거래할 때도 얼마로? 100으로 거래는 다 하지만 면적 계산할 때만 그렇게 해서 이 땅에다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면적 50으로 하지 않고 얼마로? 42.5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유는 미달들 요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은 3m짜리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요게 도로인데 역시 3m짜리고 역시 이건 도로 경계선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도로 한쪽에 있는 대부분이 뭐 경사지라고 써졌거나 여기가 철도가 지나간다고 써졌거나 무슨 여기가 하천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반대쪽 한쪽에만 뭐가 있게 된다. 대지가 있는 경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로 경계선이 표시됐을 때 반대쪽에가 요런 것이 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지는 어느 쪽에만 있다? 한쪽에만.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없을 때는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한쪽에만 있게 된다. 그럼 이때는 이 부분에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건축할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쪽에 있는 경계선을 찾는 거죠. 여기를. 그래 놓고 자 소요 너비만큼 후퇴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후퇴는 아까 어디 쪽으로 후퇴하라고 그랬죠? 대지가 있는 쪽으로 후퇴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대지가 한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4m를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하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선이 자 무슨 선이 된다? 건축선이 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쪽 도로 경계선에서 이쪽 건축선까지 너비 얼마? 4m가 확보됐으면 소요 너비 미달 도로인 3m짜리도 도로 너비 얼마 확보했다? 4m 확보했다. 그때 이 부분은 분명히 대지지만 건축물 건축해도 안 되는 땅이고 면적에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너비 미달도는 후퇴가 되든 어떻게든 후퇴되면 그 부분은 면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두 가지 되셨지?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단어 찾는 건 그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 푸실 때 소유너비 미달도로는 일단 어디 아니면 어디에서 후퇴한다? 중심선 아니면 경계선에서 후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중심선에서 후퇴할 때는 얼마로? 소요 너비 2분의 1. 경계선에서 나오면 소요 너비만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뭘로 구분해야 된다? 도로 반대쪽에 요게 있다 없다라고 표시를 갖고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요런 단어가 표시가 안 됐다. 그럼 무슨 선? 중심선. 가운데서 가니까 양쪽으로 공평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요너비 얼마? 2분의 1씩. 그래서 2m씩 2m씩 해서 양쪽으로 똑같이 가야 얼마가? 4m가 공평하게 확보되고. 자, 이때는 경사지가 나오니까 한쪽 경계선에서만 가야 되니까 한쪽으로 그냥 4m를 가서 자, 그게 무슨 너비? 소요 너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선 경계선 하는 개념만 찾으시면 돼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도로 모퉁이 쪽은 여러분들이 표도 그려야 되고 내용이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1월 달에 가서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요거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 요거 한번 할게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 이미 무슨 너비? 소요너비 이상 도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후퇴하는가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도로인데 4m 이상이라고 표시가 됐고 이게 그럼 도로 경계선이겠죠. 그리고 양쪽에 역시 대지가 있을 거고. 자,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 될 수 있다? 건축선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다. 그런데 이 건축선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대지 쪽으로 이런 식으로 후퇴를 시킬 수도 있다. 얼마 이상 도로도? 4m 이상 도로도 이렇게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지 않고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문제야.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 허가권자는 4m 이상 도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야. 조건이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 요걸 정비하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시험에서. 자,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뭐 때문에 위치나 환경을 정비한다는 조건. 요게 맞으면 후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놓은 거지. 그래 놓고 전부 되는 건 아니고 용도 지역 중에서 어디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하라 이렇게 놨어. 그럼 도시 지역에서 하더라도 후퇴는 얼마로? 4m 이하로 하라.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소요너비 이상 도로는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하려거든 조건은 건축물에 뭐를 하기 위해서? 위치나 환경,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후퇴하는데 용도 지역이 어디일 때만, 도시 지역일 때만 가능하고 후퇴는 법으로 얼마 이내로? 4m 이하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 부분은 건축물 건축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물 건축은 못해요. 건축은 못하지만 대지 면적 산정 시에는 뭐는 시켜준다? 포함은 된다는 이야기야. 건축물 건축은 못하지만 자, 면적 산정에는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아까 비교 한번 할게요. 만약에 이쪽의 대지가 100이었다고 얘를 똑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10제곱미터다.
똑같이 이 대지에다가 건폐율이 50%다.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는 건축 면적이 자 얼마 나올 수 있다. 그대로 50제곱미터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요거 10제곱미터 빠졌으니까 실제 면적 계산할 때는 얼마로 봐요? 90으로 봐. 90으로 보지만 45의 건축 면적이 아니라 원래대로 얼마? 50이라는 건축 면적을 그대로 줘. 아까 이거는 빼고 계산하니까 얼마로?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이거는 면적 계산에 이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전체 면적에 포함된 걸로 보고 그대로 얼마를? 50을 준다. 만약에 이건 면적에서 뺐으면 얼마 나와요? 90에 대한 50에 45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그대로 얼마? 50. 이럴 때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이 자 건축선이 후퇴가 돼서 건축물 건축을 못해도 원래 면적대로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그만큼 적게 쓰는지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어떨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연업이 미달이 됐거나 자, 반대로 도로 모퉁이 쪽에서 후퇴가 됐으면 면적 계산에다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미 소연업이 이상 도로야. 그러니까 원래는 후퇴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걸 인위적으로 후퇴시켰으니까 면적에다 어떻게 하라? 포함시켜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건축선 지정은 요게 다예요. 자, 도로 모퉁이 쪽은 여러분들 시험에는 나오는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생략하고 요 두 개만.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 양괄호 2번에 소연업이 미단시 건축선 문제가 거기 밑에 나와 있고 다음 장에 넘기면 양괄호 3번으로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지정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하고 관련된 건축선 부분은 반드시 도로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도로하고 건축선은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나와도 도로 문제 아니면 건축선 문제는 연관되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이제 435쪽으로 가서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등 하고 타이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그러냐 그 밑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이나 지구나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좋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1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에 적용하고 문장 쭉 나올 거예요. 그때 바로 양괄호 1번 내려가죠. 양괄호 1번 지구나 구역에 걸쳤을 때 원칙하고 예외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할게요. 원칙은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이나 지구 괄호속 빼고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밑줄 그 대지의 어느 쪽 과반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거기까지 그 지역 등에 대해서 끝문장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번 예외는 건축물이 자 지금 1번의 원칙은 뭐가 그랬죠? 맨 앞에가 대지가 예외해놓고 예외는 뭐가? 건축물이. 그러니까 원칙은 지금 대지가 걸치는 경우란 이야기고 예외는 뭐가 걸쳤어? 건축물이 걸쳤다는 이야기야. 그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관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뭐가 걸치는 경우? 대지가 걸치는 경우. 2번 예외는 뭐가 걸치는 경우?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으로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
자, 우리 공법은 그 책의 타이틀을 얼마만큼 잘 붙이느냐, 그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타이틀을 잘 붙여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공법은 내용보다는 타이틀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빨리 이해하시는 가 이 문제예요. 이 내용도 원래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어디에가 용도 지역 등 그랬어. 용도 지역에는 용도 지역 말고도 뭐가 있죠?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줄여서 쓸 때 용도 지역 등에 걸쳤을 때 그 걸치는 경우에 적용을 어디 쪽으로 할 거냐 그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항상 걸친다는 요 문장, 걸치는 건 뭐가 걸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 타이틀로 하면 뭐가? 대지가 걸쳤다는 이야기지. 근데 대지만 걸치면 되는데 예외로 보면 또 뭐도 걸칠 수도 있다? 건축물도 걸칠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대지가 걸친지 건축물이 걸친지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판단을 하셔야 돼. 시험에서 대지 걸쳤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줘. 문장을 여러분이 풀고서 이게 대지 문제인지 건축물 문제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표시하면 원칙은 대지가 걸쳤다는 뜻이고 예외는 건축물이 걸쳐 있다 이 뜻이에요. 뜻은. 근데 이거 원칙 예외를 시험장에는 안 써준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대지 문제인지 건축물 문제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요 놈을 먼저 보시면 돼. 이게 대지 문제인지 건축물 문제인지는 자 지구 이름이 두 개 나올 때예요.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문장 중에 요게 딱 보이거든. 이건 무슨 문제다? 건축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자, 지구 중에 무슨 지구, 미관지구에 뭐가 걸쳤다, 방화지구에 걸쳤다. 그러면 이 말은 뭐가 걸쳐 있는 경우다? 건축물이 이 뜻이야. 그러면 그 경우가 아닐 때는 이제 뭐다? 대지가 걸친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요걸 구분 못하고 읽으시면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게 대지 문제인지 건축물 구분이 안 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 걸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배우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범위 세 군데가 있어. 세 군데. 국토계획법에도 걸치는 경우가 문제가 있고 지금 건축법에도 걸치는 경우가 있고 또 농지법에도 걸치는 경우가 또 나와. 그러니까 그게 기본 원리가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건축법 배워서 나중에 국토계획도 이용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대지가 걸친지 건축물이 걸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어놔 주는 게 아니니까 판단하는 기준은 자 일단 여러분이 쉽게 하려면 뭘로 구분해야 돼? 건축물 문제를 구분하셔야 돼. 자, 무슨 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뭐가 걸쳐 있는 문장 이렇게 딱 보였어. 그럼 아 이거 건축물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무슨 문제다? 대지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그럼 먼저 자 거기까지 이제 구분되셨으면 이 건축물이 지금 여기에 걸친 거죠. 건축물이 미관에 걸치면 그 건축물뿐 아니라 대지 전부까지를 무슨 지구에 적용을 받게 한다? 미관지구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그 뜻이에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 아니라 어디까지도? 대지까지도. 건축물뿐 아니라 어디까지? 대지까지도 전부를 무슨 지구로? 미관지구로 적용한다. 이 뜻. 그러면 이제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하고 대지가 있을 때 전부를 방화지구에 대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분명히 건축 문제가 미관지구도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건축물 문제라도 미관지구는 건축물이 걸쳐서 어디까지도 대지에까지도 적용하는 방식인데 방화지구는 건축물에는 분명히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물 적용하겠지만 요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물 문제 하면 건축물뿐 아니라 어디까지도 대지에까지도 무슨 지구는 미관지구는 영향을 준다. 근데 방화지구는 어디에만 건축물 자체에만 영향을 주고 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이거지. 그러니까 요놈은 이제 안 써놓고 딱 요놈만 줄 때는 방화지구는 건축물뿐 아니라 어디까지도 대지 전부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렸다 하고 찾아내시면 돼. 방화지구는 오로지 어디에만? 건축물에만. 왜 그러냐? 뜻을 아셔야지.
방화지구, 방화라는 말이 뭐예요? 문장 그대로 화재 예방하는 지구야. 화재 예방지구. 그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이 방화지구는 무슨 구조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냐면 내화 구조로 하라 이 뜻이야. 이 내화 구조가 뭐냐? 불을 막는 구조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불에 안 타는 구조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불에 안 타는 구조로 하는데 땅에다가 내화 구조로 하는 거 해요 못 해요? 땅에다 내화 구조 할 수가 없잖아. 땅은 불 안 나. 불 안 나잖아.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어디에만? 건물 자체만 적용하면 돼. 땅에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알고 기억하셔야 돼. 왜 대지 적용 안 한다? 그럼 뭘 그걸 생각을 못 하니까 시험자가 틀리는 거지. 땅에는 내화 구조라는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에만? 건물에만 적용한다 그 뜻이야. 아셨지? 이런 거 하나 딱 하시면 앞으로 건축법에서 배웠으면 나중에 국토기획법 봐봐. 똑같이 나오잖아 이게. 똑같은 거 한 번에 정리하셔야 돼. 그 대신에 이제 방화지구는 예외가 있어. 단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이 방화벽이 뭐냐? 문장 그대로 뭐를 막는 벽? 불을 막는 벽이 설치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불을 막는 벽이 설치되면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내화 구조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방화벽 기준에서 방화벽 기준에서 어디에 있으면 방화지구에 있으면 그건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하고. 그럼 방화벽 막고 나서 다른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지. 요게 바로 이제 건축물에 관한 문제예요. 자, 대지 문제는 대지가 항상 걸치는 경우에는 어디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 대지의 과반 쪽으로. 대지가 있는 어디 쪽으로? 과반 쪽에 대해서 건축물과 대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대지의 어느 쪽으로? 과반 쪽이라고 그래서 과반 쪽. 그럼 과반이니까 이거는 쉽게 찾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대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단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녹지지역에 걸쳤다 그러면 이거는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녹지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 각각. 자, 분명히 녹지지역 하니까 미관 방화지구 아니니까 이건 무슨 문제다? 대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녹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한번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00제곱미터짜리의 대지가 하나 있다. 그때 여기에 160제곱미터하고 140제곱미터에 뭐가 대지가 걸쳐 있어 지금. 하나의 대지 300짜리가 한쪽은 160, 한쪽은 140으로 걸쳤는데 160쪽을 보니까 주거지역이야. 140쪽을 보니까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 지금 대지의 과반이면 어느 쪽이에요? 주거지역이죠. 그때 그 땅에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이 됐다더라. 건축물이 건축됐어. 그러면 그 1번 그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는 그 행위 제한을 어느 쪽으로 적용하겠다 그 말이죠. 문장 그대로 하면 대지의 과반 쪽이죠. 그럼 대지의 과반이니까 그게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대지가 걸쳤는데 대지뿐 아니라 뭐까지도 건축물과 대지 전부가 어디 쪽으로? 과반. 대지의 과반인 무슨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나와.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지 문제로 풀면은 건물이 있었건 없었던 간에 대지의 어느 쪽으로? 과반이 되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자, 요게 1번. 자, 그런데 이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면서 여기가 미관지구로 지정됐다 이렇게 나왔어. 요게 2번이야. 지금 상업지역인데 거기가 뭐가 지정됐어? 미관. 특히 상업지역과 미관은 관련돼 있죠. 자, 우리 상업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이죠. 상가 밀집지역에다 왜 미관 지정해요?
건물 우후죽순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 미관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라 해서 상업지역에 미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미관지구에 건물이 얼마 걸쳤죠 지금? 일부가 걸쳤죠? 미관지구 쪽에 건물이 일부가 걸쳤어. 그럴 때는 건축물 대지 전부를 행위 제한을 어디로 적용한다? 미관지구로 적용한다. 그 문제야. 그러니까 미관지구 지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 과반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 상업지역은 과반이 안 되는데도 무슨 지구 지정받으면 미관지구 지정받으면 이건 이제 건축물이 우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관지구에 조금만 걸쳐도 그 건물 전부하고 또 어디까지도 대지 전부까지도 어디 쪽으로 바뀌어? 미관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대지가 우선이다, 건축물이 우선이다? 건축물 우선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어디하고 어디가 걸리면 미관 방화 걸치면 대지 안 따지고 어디 쪽으로 건물 개념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2번이 해결됐어. 그런데 3번 다시 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가 지정됐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역시 건축물의 일부가 어디에 걸쳐서 또 방화지구에 걸쳤네. 그러면 3번은 건축물하고 대지 중에서 대지 적용해 안 해? 방화지구니까 이건 적용 안 하고 행위 제한은 건축물만 무슨 지구로? 방화지구로.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물 전체는 무슨 구조로? 여기 있는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로 만들어낸 얘기야. 그러면 땅은 어떻게 해야 돼? 땅은 과반 쪽으로 가는 거야. 건물 가면 땅은 그대로 어느 쪽? 과반 적용해. 땅에 대해서. 땅은 어디로? 주거지역 개념으로 보고 건물만 무슨 지구로? 방화지구에 맞는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로 바꾸면 된다. 그 뜻이야. 자, 4번은 여기 이제 여기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어. 그러니까 불 막는 벽이 구획됐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4번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지. 그러니까 이쪽만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로 만들면 돼. 이쪽은 내화 구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벽이 막아졌으니까. 벽이 막아졌으면 그쪽만 내화 구조로 하라 이렇게 되지. 자, 또 이해되셨지 이제? 자, 전체로 그냥 용도 지역만 표시가 됐어. 용도 지역만. 그러니까 저런 미관 방화가 안 나왔다 그 말은 대지가 걸쳤다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미관 방화 없다 그러면 대지 문제란 이야기지. 그럼 대지가 걸치면 그 대지 전부는 항상 어느 쪽? 과반 쪽이야. 과반 쪽. 근데 과반 쪽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건물까지도 전부 다 어디 있죠? 과반에 속하는 지금 현재 무슨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적용을 받는데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상업지역이었던 쪽이 이렇게 미관이나 방화지구에 나오게 되면 건물 일부가 걸친 거지. 일부만 걸쳐도 미관이나 방화 쪽은 전부 다 미관 방화 쪽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야. 근데 바꿔주는데 미관지구는 자, 그 건물 자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대지 전부까지도 어디 쪽으로? 미관 쪽으로 바꿔줘. 근데 방화지구일 때는 아까 무슨 구조? 내화 구조니까 땅에다는 영향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에다만? 건축물에만 방화지구는 영향을 준다 그 뜻이겠죠. 그 벽이 막아졌어. 무슨 벽으로? 방화벽으로. 그러니까 방화벽은 무슨 지구에서만? 방화지구에서 방화벽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때는 양쪽을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아셨죠? 이 정도면? 자, 똑같은 300짜리인데 자, 여기가 160제곱미터 주거지역이고 140제곱미터는 녹지로 돼 있어. 이렇게 건축물까지 건축됐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렇지, 각각. 녹지 문제 들어오면 면적 안 따져. 그냥 각각 취할 거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시지역이라는 용도는 4개로 세분되면 뭐뭐로 세분돼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잖아. 이 3개는 항상 무슨 지역? 개발지역. 요거는 보전지역이야. 그럼 보전하는 녹지는 요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바꿔놓지 말란 이야기야. 보전은 항상 어떻게 하라? 그대로 보전시켜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쪽 그대로 보전하고 이쪽은 개발 쪽으로 그대로 하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녹지라는 단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각각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녹지 지역에 있던 건축물이
녹지 지역에 있던 건축물이 여기에 걸치면 어떡할 거냐야. 녹지 지역에 있었던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미관, 방화에 걸치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미관이나 방화지구 그대로 적용받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 뭐가 우선이야? 건물 우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도 자 이쪽이 녹지인데 요 부분이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됐거나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전부 자 요 건물 땅 전부 뭘로 와? 미관. 요 건물은 그대로 무슨 지구? 방화지구. 땅은 어떻게 돼? 각각. 어차피 녹지니까 각각 되는 거지. 그래서 녹지에 있는 건축물이라 해도 어디 걸치면 미관, 방화 걸치면 그대로 미관이나 방화지구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이해되셨지? 자, 그게 건축법, 국토계획법이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 어디까지 됐냐면 다음 페이지 녹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어. 찾아 읽으시면 되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항상 대지 건물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 이거 대지 문제로 풀 건지 건축물 문제로 풀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거. 그래서 건축물 문제는 뭐가 걸쳐야 돼? 미관, 방화, 요 딱 문장에 걸쳐 있다. 그럼 무슨 문제다? 건축물 문제다. 그럼 건축물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지 문제는 무조건 단어 못 찾으면 돼. 과반 요거 찾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 미관 걸치면 뭐하고 뭐까지? 건물, 대지까지 모두 미관. 근데 방화지구 걸치면 뭐만? 건축물만 무슨 지구로? 방화지구로. 녹지 걸쳐 그럼 무조건 어떻게? 각각 우선 그 정도만 해결하죠. 뭐 방화배까지 아직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큰 틀만 잡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 분할 쪽 들어갈게요.